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3명의 남자가 만들어가는 재미있는 방송 2030 보이는 코리아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3명이서 방송을 한 게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한 2달 정도? 별로 안 했네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데 14회. 예, 총 한 2개월 정도 저희 3명이 조그만 녹음실에서 녹음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라디오 방송으로 찾아뵀었는데 사회안전 방송에서 저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3명이 얼굴을 드러내놓고 무례한 방송을 예, 좀 무례하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3명이 처음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얼굴로 승부하는 자리니까 인사를 한번 공손하게 드립시다. 네. 자,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인 만큼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소개를 좀 간단하게나마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제 누가 봐도 형이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자기 소개를 좀 하죠. 원래는 20 보이는 코리아가 될 뻔했다가 제가 끼는 바람에 2030 보이는 코리아가 된 것 같아요. 외연 확장에 상당히 돈이 많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30대를 아우른. 저는 북한인권 학생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오랫동안 북한인권 학생연대에서 근 6년 동안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활동을 해왔고 윤주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32살이죠. 32살이고. 주용 형이 누구랑 동갑이죠? 김재현 씨랑 동갑이죠? 김재현 씨랑 동갑입니다. 지금 김재현 씨는 국회의원인데. 그렇죠. 김재현 씨는 국회의원인데 저는 여전히 시민단체 사무국장. 시민단체에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 만나면서 열심히 복고 방송에서 그거 갖고 엄청 막 주인형 놀렸었는데 재밌었던 게 주인 형이 방송 끝나고 나서 저한테 살짝 오더니 주인아, 너가 생각하는 것만큼 비참하진 않아. 제가 내알 88만 원 세대를 대표한다고 해서 아니에요? 사실이요. 그 사람이 이제 비참하진 않아. 아니 근데 형이 이 방송 때문에 형의 혼자가 바뀌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주진이라고 하고요. 저도 주용이 형이랑 마찬가지로 시민단체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만큼 오래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재작년 2010년도부터 한국대학생 포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누구 때문에 들어오게 됐죠. 누구 때문에 들어오게 됐는데 하다가 또 어떨결에 이렇게 또 대표도 되고 그래서 한국대학생 포럼을 이끌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작년에 좀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실 좀 스타예요. 스타 좋겠어요. 좋게 스타는 아니에요. 좋은 스타는 아니죠. 노이즈 마케팅에 모 방송에서 이제 모 의원분과 좀 심각한 의원은 아니었죠. 전 의원과 격렬한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많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곤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또 인연이 돼서 이런 방송도 하고 또 이렇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86년에 태어났습니다. 27살이고요. 주용이 형이랑 이름이 되게 비슷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둘이 사촌 아니냐, 형제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오해가 풀렸을 거라고 설명드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만 닮았지 얼굴은 안 닮았으니까. 형도 닮았어요. 배는 셋 다 닮았어요. 저는 좀 빼주세요. 자, 우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종국이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윤주진 군이 어떤 분 때문에 대표를 하게 됐다 했는데 어떤 분이 접니다. 저는 이제 2008년, 2009년부터 이제 한국 대학생 포럼이라는 단체를 제가 이제 처음 만들었고 초대 회장을 하다가 윤주진이라는 아주 훌륭한 후배가 나타나면서 제가 명예퇴임을 했죠. 쉽게 좋게 말하면 명예퇴임이고 그냥 다 잘렸어요? 아니요, 다 나한테 던져주고 가고. 그리고 저는 던져주고 저는 공부를 한답시고. 그렇죠. 집거를 했죠. 집거를 전화도 하면서 안 받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제가 또 대학원을 가서 지금 주제넘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칼럼도 쓰고 강연도 다니면서 이렇게 풍류를 즐기다가
우리 때마침 그때 이제 윤주진 군이 제가 이제 좀 원인 제공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몰매를 맞게 된 그 사건. 제가 원인을 제공한 이유로 너무 미안해서 주진이 좀 돕고자 하다가 여차저차 이렇게 또 방송까지 돼서 참 영광입니다. 저로서는. 아니 저희가 보코 처음 하게 될 때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예. 그 제가 이제 팟캐스트가 뭐 나는 꼼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당시 떡볶이 수사대가 이제 상당히 네, 저기 막 인기 많았고. 뜨던 때였고 그리고 저격수다는 그 이전부터 좀 오랫동안 좀 진행이 돼 있었고 또 정규제 TV. 정규제 나중에. TV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무르익어가는 시점이었는데 네네. 뭔가 뭐 하나를 좀 더 하고 싶더라고요. 뭐 하나를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우리 세 명이 또 술 먹고 한번 모이면 이 터는 거, 그렇죠. 터는 게 또 장난 아니기 입담, 때문에, 입담. 네, 그렇죠. 입담. 입담이 네.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다 쓰러집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대중들에게 좀 약간 뽐내보고 싶다라는 마음도 사실 있었어요. 네. 그래요? 아, 그래요? 형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죠. 팟캐스트 방송을 해보는 게 어떨까. 팟캐스트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네네. 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전화했던 게 종국이 형이었어요. 어. 이제 제가 한대포 뭐 제가 처음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형은 어디까지나 처음은 아니에요. 얘가 30이니까. 맞아. 사실 그것도 원래 비화인데 하려고 했었단 사실 말이야. 그것도 비화인데 노내에 사실 있긴 했었어요. 미안해요. 원래 20대 방송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네. 아니 저 형이 20대인 줄 알았습니다. 네. 종국이 형은 어떠세요? 그 영상으로 하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은 예전처럼 예. 사실 그 제가 이제 어제 어머니랑 만나서 어머니 저 라디오로 하던 거 이제 방송으로 하게 됐다 영상으로. 난 어머니가 좋아하실 줄 알았어. 왜? 아, 그래도 텔레비전에 그렇죠. 나오니까. 그래도 아들이 아, 텔레비 아, 나오는데 좋죠. 근데 갑자기 표정이 탁 이게 어두워지시더니 네가 되겠냐는 거예요. 정확하시네. 그래서 아니 보통 이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렇게 예뻐한다는데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그 비주얼상 걱정도 되고 네. 한편으로는 걱정이죠. 우리가 어디 가서 맞지는 않을까. 혹시나 방송 너무 재미없다고 맞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떡볶이 수사대도 사실 얼굴이 공개가 되었던 방송인데 네. 그렇죠. 걔네보다 못생겼다 이런 평가를 받을까봐 사실 부담이 됐어요. 외모에 부담이 돼요. 외모에 네. 부담이 저희가 있으시군요. 떡볶이 수사대에 외모로 밀리나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지만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도 영상을 하려고. 이거 다음 아고라에 그거 한번 투표로 한번 복코냐, 뭐 복코 공가, 뭐 떡사르 비공가 이거. 되게 처참하게 지는 거 아니에요? 처참해질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사실 이런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많이 지금 하고 뭐 계시죠. 그 떡볶이 수사대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시즌 1이 마무리가 네. 됐고 물론 아마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시즌 2가 아마 시작이 됐을지도 네. 모르는데 인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도 진짜 많고 그 팬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요? 특히 황교영 씨 같은 경우는 여성 팬들이 그렇게 좀 외모도 좀 그래요? 스마트하게 생기고 일단 생기고 봐야 돼요. 예, 예. 진짜. 그리고 죄송합니다 시청자님. 저격수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대가들이 모이셨으니까 그렇죠.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 자체가 예. 너무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시사 이슈들이고 또 정규제 TV가 TV, 예. 요즘에 진짜 거의 열풍이에요. 열풍이죠. 요즘에 그 기사 보니까 정규제 TV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인용을 네. 하더라고요. 정규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또 안철수 씨가 책을 내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정규제 네, TV에서 한 비판했죠. 말들이 또 막 회자되고 네. 그래서 사실 좀 걱정이 됐었어요. 또 잼여사 잼여사 예, 되게 또 우리 아름 미모의 네. 또 그 분께서 그렇죠. 하시니까 예, 예. 저희는 사실 그 어떠한 경쟁력도 사실 없는 거예요. 뭐 전문성이 있어, 그래서 얼굴이 뭐 잘생겼어. 귀엽고 잘생기지도 않았지, 전문성도 없지, 똑똑하지도 않지, 어. 그리고 그렇다고 뭐 예쁜 여성분도 아니지. 네.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래도 네.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이런 거 말하기가 좀 그래. 편하고 그렇죠. 편하고. 재밌게 솔직하고. 그렇죠. 예, 솔직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속 시원한 말들을 네, 좀 네, 네. 재미있게 재미있게. 대중들과 네, 공감하면서 네.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이 방송에 임하도록 네. 예, 일단 하고 저희들 머리로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던 얘기를 예. 잘 포장해서 얘기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예. 일단 저희가 아는 선에서 예. 솔직하게 그것도 예. 담백하게 또 얘기하는 그런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을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 셋이 이제 네. 술자리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렇죠. 걸쭉하게 예, 말을 예, 하지만 예. 이제 방송이라 걸쭉할 수는 없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연전 방송 죄송합니다만 이 공중파도 아니니까 핵심을 질렀어. 너무 이렇게 딱딱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경계선을 왔다 갔다. 흐물이 쭉쭉하게 방송이지만 굉장히 우리는 재미있게 하겠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중국의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약간 위협적으로 받아들였던 게 사실 6.25 이후에. 이후에? 6.25 이후에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뭐 6.25 이전이요? 아니요. 6.25 이후에, 예. 6.25가 딱 끝나고 나서부터, 예. 우리가 막, 왜냐면 북한 사람, 아니, 중국. 아, 예. 중국 사람들이 좀 우리보다 훨씬 더 좀 못 살 그때 것도 당시에 있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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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생활 수준도 낮아 보이고, 힘들고, 네,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근데 불과 진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2000년대도 아니죠. 한 2000년대 말? 2000년대보다 2010년도까지만 해도 예. 우리가 중국을 아. 좀 우리의 어떤 잠재적인 어떤 위험하다, 그러니까 네. 좀 약간 무섭다, 두려운 세력으로 느낀 적이 음.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미묘한 갈등이 정말 확 터져버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사실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사실상 이제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반한 감정.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반중 감정에서 이게 으르렁 되는 것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20대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하면 외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혹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의 어떤 시초가 아닐까. 네. 예. 뭐라 그러죠 그거? 단초전? 그렇죠. 뭐 그게 아닐까. 전초전이 아닐까. 이런 저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사실 예.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했어요. 굉장히 이제 성과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게 보내준 건 찬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국인들도 뭔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굉장히 미묘한 감정과 뭔가가 있죠. 있을지도 있죠. 모른다. 예. 역사적으로 그렇죠. 보면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예. 중화제국주의를 표방했을 당시 이게 네네. 그러니까 조선 뭐 그 역사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중국이 이제 중화제국주의가 됐을 때 엄청나게 강대국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뭐 조선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조공국이었고 조공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뭐 쌀 갖다 바치고 뭐 병력도 갖다 바치고 이런 게 조공국의 의미인데 그랬던 한국이 어느 순간 이제 현대사에 들어오면서 아주 그렇죠. 급속성장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심리적으로 박탈감들이 중국인들이 조금 존재하죠. 이제,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건 실화인데 중국의 어떤 교수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 교수님이 네.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야,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중국을 이렇게 무시했냐. 그렇죠.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게 얼마 안 돼요. 예. 그렇죠. 산업화 이후 우리가 잘 살고 나서부터 중국을 이렇게 했던 그렇죠. 거지. 예, 그럼. 그 전에는 중국한테 거의 뭐 아니 그럼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쭉 보면은 이제 그 조선의 왕이 예. 왕 되면 허락받으러 가는 네, 거예요. 그때 이제 무릎 꿇고 책봉 받으러 가죠. 그렇죠. 책봉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게 중국의 입장에서는 니네가 도대체 언제부터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북한과 중국과의 감정에도 있어요. 그럼요. 예, 예. 있어요. 있고. 그거 되게 흥미로운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북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북한 사람들 여론이 중국을 남한보다 더 싫어한다라는 네, 그런 반중감정 기사가 대단히 나왔었죠. 심해요. 예. 진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이런 거, 역사를 사실 이제 망각하면 네네. 안 되는 문제인데, 예. 우리가 중국을 언제부터 그렇게 좀 약간 가볍게 보고 음흠. 낮게 봤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되짚어보면,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중국과 한국의 약간 외교적 갈등, 예, 예, 이런, 예. 이런 문제들이 비단 그렇게 특수한 일만은 아니라는 걸 아니었죠. 우리가 좀 예, 알아야 예, 됩니다. 예. 네, 되게 이면을 보면 상당히 무서울 만큼 그렇죠. 확실한 예. 결과가 그 예상되는 일들이 저는 많거든요. 참 우리나라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보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그분들은 되게 반미를 많이 강조하시는 그렇죠. 경향이 예, 예, 있어요. 예, 예. 미국의 네, 제국주의 네, 뭐 네. 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반미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게 이제 또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예, 예, 예. 그 이제 촛불 집회가 이렇게 도화선이 돼서 또 광우병 파동 네, 네.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반미를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활용한다라고 하는 네, 없지 않아 네.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사실은 있거든요. 예. 예. 그 얼마 전이었죠. 탈북자들 북송하는 문제, 예, 예, 강제 탈북자 북송 문제. 예. 문제로도 예, 예. 상당히 시끄러웠고 예, 예. 또 최근에 또 아주 거의 예. 허령점정이죠 거의. 예, 그 북한 운동가 김영환 그렇죠. 씨가 강철 서신을 예, 예. 만드셨던 예, 예. 김영환 씨께서 구금. 그렇죠. 구금이 됐고 114일간 이제 구금을 당했고 네. 이제
그 김영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과거에 이제 강철서신의 저자라고 하기에는 강철서신을 또 만들었던 장본인이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종북 주사파의 대부라고 네. 불려졌던 그 사람인데 이제 많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네네. 대중들이 김영환 누구지? 약간 그렇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 근데 사실 저희 세 명은 다 만나고 그렇죠. 네, 예, 저희는 강연도 많이 들어봤는데 예. 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갑자기 뭐 김영환 씨에 대한 얘기가 좀 짧게. 나오는데 그 김영환 씨 같은 과거에 이제 그 정부 주사파의 대부였어요. 그래서 민혁당 민주혁명당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민족민주혁명당이라고 하는 게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적화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한 정부를 전복시키고 북한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권을 세워서 남북한이 통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었죠. 목적이었죠. 그 당을 만든 그게 사람이죠. 민혁당, 민족민주명령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1992년에 만듭니다. 김영환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학생운동을 진행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학생운동의 주체 사상을 아주 전파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당시에 학생운동의 세력들이 아주 미미한 세력들이 존재했던 것들을 당시에 이제 3,000명의 거대 조직으로 만들어냈다. 이게 3,000명이라고 하는 건 실제 이제 민혁당 내가 핵심이 돼서 다 관리를 하는 숫자가 3,000명이 나왔죠. 그러니까 약간 진성당원보다 진성당원 같은 더 그런 높은 개념이에요. 예. 그게 3,000 더 높은 개념으로. 정신력이 대단하시다. 이게 위에서 지시와 명령이 떨어지면 3,000명이 쫙쫙 조직에서 이제 10,000명, 뭐 20,000명을 쭉 포섭할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이었었죠. 예. 세력이었는데 이제 김영환 씨가 1992년에 민혁당을 만들면 그 전에 김일성을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더라고요. 1989년 두 번 만나죠. 1989년도에 북파 공작원 간첩이죠. 윤택님. 윤택님을 윤택님 접선을 해갖고 예. 그 과정 속에서 2년간의 검증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준비해서 1991년에 갑니다. 근데 가는데 실망을 해요. 왜 실망하냐면 주체 사상의 내용을 심취해서 이제 김영환 씨가 막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진짜 주체 사상을 만들었던 북한을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봐야겠다는데 실제 김일성을 만났더니 뭐 삼성이나 이런 건 좋은데 주체 사상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제 주체 사상을 연구했던 사람들도 대단히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체 사상에서도 더 비판적으로 다가서지도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 이거 대단히 좀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김영환 씨가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 노컷 뉴스랑 예전에 네. 홍지영 네, 씨랑 네, 했던 인터뷰. 그 인터뷰에 보면은 주체 사상을 만든 북한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가장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실망인 거기에서 실망을 했죠. 거기에 주체 사상에 대한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혹은 더 논의의 확장을 하다 보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냥 그 책에만 나오는 말 돌리고. 정교으로 믿는다는 맞아요. 거죠. 책에만 나오는 내용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은 걸 보면 실망을 하죠. 그때 네. 김영환 선생님이 이제 강연하시고 제가 네네네.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제가 아직도 인상적으로 들은 얘기가 그 황장엽 선생님이 우리나라로 왔잖아요. 예. 그때 김영환을 알아봤대요. 아, 알아봤죠. 좀- 그래 그때 이제 김영환 선생님이 이제 회고를 한 거죠. 그때 봤을 때 김일성이랑 그 측근들은 주체 사상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뭔가 이상했다 하니까 황장엽 씨가 했던 말이 네가 정확히 봤다. 그래, 그건 그래. 잘못됐고 예, 이래서 아. 이제 김영환 씨가 일종의 전향을 예. 하는데 같이 이제 그렇죠. 활동하던 사람들이 예. 근데 다 전향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예. 또 재미있는 사실이 또 있죠. 분파가 나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3분의 1은 충격받아서 전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너무 충격받아서 진짜 나 이런 거 못 안 한다 하고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신 분. 하지만 아직도 그렇죠. 정신 못 예, 차리고 예. 하는 분 중에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이석기죠. 예. 이게 되게 이석기 아이러니하죠. 의원이죠. 예, 이석기 의원인데. 그러니까 1992년도에 민영당을 만들었는데 예. 일단 그 두 번의 이제 그 북한을 방문하면서 회의감이 되기 시작. 내가 생각했던 북한이 유토피아가 아니구나. 물론 북한이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보다는 경제적으로 뒤처진다는 걸 알았지만 예. 그래도 경제적으로 못 살더라도 사람들은 활기 넘치고 네. 예, 늘 이렇게 행복한 그런 삶을 살 거라고 믿었었는데 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아주 경직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뭔 말을 이렇게 하나 붙이려고 하면 상당히 경계하고 예. 그리고 김일성이 지시한 거리가 아닌 곳은 갈 수도 없고 그 관료들의 고압적인 예, 가을의 고압적인 태도 권위적인 예. 자세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다고 거기서 이제 하더라고요. 관료주의의 예. 폐단도 이런 것도 보여지면서 예. 이제 김영환 씨가 민혁당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걸 마음속에 품죠. 그리고 이제 최고의 핵심 멤버들에게 그런 걸 설득해 나가는 과정인데 거기에 가장 큰 반기를 들었던 게 하용 씨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기를 들고 민영당 해체하는 것을 반대를 했죠. 근데 결국에 그러면서 하영옥 씨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분파가 생겨나고 이제 김영환 씨를 중심으로 한 분파 두 개의 이제 조직이 웃긴 조직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1997년에 민영당을 해체하는데 하영옥 씨가 이제 이석기 의원이 나오는데 하영옥 씨가 민영당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이석기를 중앙위원으로 아마 올렸을 가능성이 매우 짙다,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그 분파가 살아있고, 그게 이제 국회까지 입성했던 건데. 근데 저는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게 하영옥 씨는 뭐 하냐고? 사실 이석기 씨 말고 하영옥 씨가 핵심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영옥 씨는 지금 아무도 할 수가 없대요. 왜냐면, 물론 이렇게 강연을 다니시고 그러는데, 이제 감시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정보 요원들에 의해서 과거에 있어서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다 유해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하영옥 씨는 떠난 거고 그 중심에는 지금의 소위 말해서 김영헌 씨가 뿌린 씨앗들이 중에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꽃을 피운 거죠, 지금. 뭐 김영환 씨가 대단한 사람이야, 국회의원. 그런데 참 이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래요. 종북 주사파들의 뿌리를 처음으로 내린 김영환 씨가 중국의 북한 인권 운동을 하러 갔다가 구급이 되고 그것도 중국 그리고 중국 정부에 의해서 지금 증언에 따르면 이제 고문을 당했다, 전기 고문을 당했다, 구타를 당했다, 뭐 음식을 못 먹겠다라는 여러 증언들을 지금 쏟아내면서 중국의 만행과 실체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계세요. 정말 사실 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김영환 씨라고 제가 이제 좀 뭐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좀 드리는 말씀인데 김영환 씨는 원래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뭐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그러한 이제 그 정기 고문이나 구타나 잠을 자유지 않고 뭐 한 달 동안 이렇게 앉아서 잠을 사실 자야 하고 대단히 고통스럽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순수한 거죠. 중국의 인권 문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고, 뭐 자기가 그렇게 당했으니까 이거 복수해야겠다 이런 심리보다는 뭐 수많은 지금 우리 또 다른 뭐 제2, 제3의 김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약간 꼬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운동을 마치 뭐 돈 벌어먹기 위한 장사로 치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좀 약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예전에 허모 기자께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었죠. 허모 기자. 한모 신문에? 그러니까 허 기자분? 허 기자께서도 뭐 탈북자분들 중에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뭐 눈치를 보고 왕따를 당할까봐 어쩔 수 없이 뭐 북한 인권 운동에 하는 거고. 뭐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참 아쉽죠. 안타깝죠. 대단히 안타까운 거고.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김영환 씨가 뿌린 씨앗이 지금 국회에 진출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김영환 씨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3,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래 조직을 거느린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뭘 못하겠죠. 근데 지금쯤 아마 되게 그 정치권에서 상당히 엄청난 그 지위를 차지했을 텐데 현실을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사상을 전향하는 데 있어서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원희룡 이번에 뭐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가긴 했는데 원희룡 의원도 같은 이제 그 운동권이었잖아요. 운동권인데 그 이제 민혁당을 해체하면서 오는 충격으로 뭐 한 달 반 동안 무전여행을 떠나고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김영환 씨는 몇 년간의 그런 고통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냈던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을 다 등 돌려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그 믿어왔던 그 사상과 신념의 체계를 전면 흐트러뜨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통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도 인간적인 고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어떤 부채의식이 좀 있을 수 있죠. 또 자기가 좀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식으로라도 좀 갚고 싶은 면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가장 마음 아팠을 게 사실 같은 사안을 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이게 바른 길로 가는 분이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잘못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길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이렇게
뻔히 저 길이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자기랑 같이 활동하는 분이 거기 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 그 마음도 상당히 아플 것 같아요. 아프죠. 예. 저 어떻게 이렇게 잡고 끌고 오고 싶지만 예. 그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사람이라는 그렇죠. 게. 예. 그러니까 민혁당을 만들고 나서도 그 4년 동안을 왜 그러면 시간을 지체가 됐냐면 끝까지 같은 이제 동료였고 같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같이 전향을 시키고 싶었던 건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근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민혁당을 해체하고 자신의 손가락질을 다 받고 모든 욕을 다 먹으면서까지도 그런 걸 선택을 해야 했던 예. 그 고통은 근데 뭐 그렇잖아요. 김영환 씨, 김영환 씨 뭐 개인이 뭐 뛰어난 면도 있지만 예. 그 북한의 그 현실을 접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짜 나는 예. 그 분이 또 한 2가지 정도 말하고 싶은 거는 절대 자기랑 노선을 달리한 사람들 비판 안 해요. 욕을 안 해요. 난 이해 간다는 거야. 당연히 제가 봐도 그렇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분들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하고 열심히 예, 하는 그냥 것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예. 정말 그래서 그 진정성이나 순수함을 저희는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 거고 또 예. 하나는 사실 국회의원 제의를 한 2번 정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네티즌 중에서 일부가 김영환 씨가 영원히 사상으로 남아있는 모습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테러, 협박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뭐 지금은 이제 생각해보세요. 북한에서 아예 지목하잖아요. 그렇죠. 예, 김영환 씨 테러 죽이겠다. 예.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이고 그렇게 중국과 북한 정부가 나서서 김영환 씨를 쉽게 말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유가 예. 우리가 한 번쯤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자,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중국은 왜 북한 인권 운동을 한 사람들을 탄압하고, 뭐, 사실이라면 고문을 왜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잡혀간 죄목부터가 그러니까, 자, 탈북자를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북한 인권 운동이 네네네. 도대체 어떤 면에서 중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지.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잠재적 이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잠재적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할수록 예. 북한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렇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죠. 중국에게 주는 어떤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이 붕괴되는 데 있어서 그 민주화 운동, 그 북한 민주화 운동과 북한 인권 운동이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예. 만약 북한이 붕괴되고 나면 중국은 사실상 대단히 골치가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현 상태 지금의 남북한이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가장 바라는 게 중국의 입장인데 그런 것들 북한이 만약에 붕괴되고 나면 오는 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북한 인권 운동 이제 연장선에서 북한 인권 운동하고 이제 북한 민주화 운동 자체가 상당히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 우리가 정말 이제 나쁘다 생각한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면 확실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중국이 말로는 자기네들 인권 국가가 되겠다 노력한다 하지만 그렇죠. 예. 그렇게 모순된 행동을 보여서며까지 막아야 될 굉장히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외교적으로 강력하게 중국에게 어필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권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사실 해봤어요. 첫 방송부터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재미가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한 거 사과드릴까요? 정말 사과드립니다. 근데 진짜 재미없다. 근데 이 문제가 사실 저희가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했는데 재미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농담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재미없었어요.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찾아뵙고 네네네. 또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할 건데 저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많이 해야 그러니까 이제 주영이 형 이제 좀 술 좀 줄이고 좀 이렇게 살도 좀 빼고 다이어트 좀 하고 우리도. 그렇죠. 술 줄이고 다이어트 하면 재밌어지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비주얼에 좀 신경도 쓰자. 비주얼에? 재밌고 잘생기면 더 좋잖아.
아니 어떻게 더 잘생겼죠? 근데 정말 재밌고 재밌어지려면은 처음에 더 사실 망가져야 되지 망가져야 않나요? 돼?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게 우리 옐로 카드 해갖고 재미없거나 이러면 옐로 카드 뭐 축적 한 5번 되면 그래서 분장하고 나오기. 빨래 그 뭐죠? 스타킹 같은 걸 이렇게 피에로 흉내내고 나오기. 네. 뭐 이런 거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우리만 재밌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건데. 네. 아니 저희 셋 다 더위를 좀 많이 타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요즘엔 더위가 죽음이에요? 예, 거의 진짜 정말 몸이 녹아낼 것 같아요. 통구이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예. 이 더위 여러분들도 되게 더우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죠, 많이 예. 더우실 텐데 저희 방송을 보면서 더 더워. 아니 근데 저희 이 배경이 되게 시원한 배경이에요. 아, 이게 CG가 아니에요. 실제로 고성복차. 예. CG가 아니면? CG가 아닌데 멈춰 있어. 예, 저희가 네. 시원한 여러분들 속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테니까 네네. 예, 여러분들도 저희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에 있었던 재미있는 말들 그리고 다소 충격적인 말들 때로는 위험하기도 한 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저희가 사실 저번에 보코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새롭게 선보였던 코너 중에 한 주간 트윗 뉴스라는 게 네. 있었는데요. 네, 반드시 트윗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도 있고요. 여러 가지 SNS 매체나 뉴스, 인터뷰 혹은 뭐 댓글 예.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한 주간 톡톡톡 순서입니다. 예, 제가 먼저 좀 재미있는 말들을 트위터에서 좀 뽑아왔는데요. 아, 예. 네네네. 박원순 시장님, 서울시장님의 이 책 사랑, 독서역. 독성왕 박원순. 예, 제가 뭐 트위터에서 있는 거 좀 알티했더니 예. 어떤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허경영의 축지법보다도 빠른 독서력이다. 도대체 얼마나 이야기를 좀 많은 들려드릴게요. 얘기인지. 예. 박원순 시장님이 휴가를 가신대요. 예. 당연히 휴가 가셔야죠. 예. 그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죠. 예.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휴가를 일주일 동안 가시는데 네. 뭐 요번 휴가 때는 독서랑 지필 이 두 지필. 가지에 오. 상당히 올인하셨다고. 예. 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도 네네. 요번 휴가의 독서 리스트에 아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예. 글쎄 근데 아직 안 읽어보셨나? 아니요, 그 제가 좀 약간 제가 제 주변에 친구가 하는 말이 안철수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않나요? 안철수의 생각을 두 분이 이렇게 친하신데 그러네요. 좀 아, 그러네요. 빵 터졌어요. 예. 예. 그러네.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예. 서울의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뭐 죄송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네네. 휴가는 가셔야 되니까요. 당연히 당장 떠나는 예. 거니까요. 예. 더 많은 충전과 구상으로 네. 서울시를 더 풍요롭고 네.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근데 책 너무 많이 가져왔나?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네. 책 너무 많이 가져왔나?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 예. 이 트위터에다가 사진을 첨부해 주셨어요. 예, 예. 근데 박원순 시장님의 이 책 논란, 독서 논란은 사실 네. 이번 처음이 아니에요. 네. 예, 뭐 강용석 의원님도 한번 제기하셨었고 네. 박원순 시장님의 그 책사랑이 대단합니다. 음. 이게 원순닷컴 원순닷컴이라고 하는 박원순 시장님의 예. 개인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올라왔던 글이에요. 너무 많이 읽는 사나이 원순 씨라고 하는 글인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예. 어릴 때 시골에서 누나들의 책 읽고 또 읽었습니다. 예, 공감이 가요. 예. 서울대 입학하고 3개월 만에 감옥 가서 정신없이 책만 읽었습니다. 어. 뭐 감옥 가면 책 많이 읽으시니까요. 검사, 변호사 때려치고 영국 유학 가서 돌아올 때의 짐이 80%가 책이었어요.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자, 여기가 좀 중요해요. 네. 도서관 지하 3층부터 7층까지 책 다 읽었습니다. 엄청나네요. 방배동 60평 집은 책이 하도 많아 몸을 숙이고 들어가야 합니다.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어떤 네티즌 분이 이걸 또 분석을 하셨어요. 하버드에 있는 책이 총 300만 권이래요. 근데 이게 그 도서관에만 있는 책인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 말씀하신 그 층에만 도서관인지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300만이라고 가정을 하면, 1년 객원용권을 있으셨거든요. 예, 예. 1년 동안 365. 1년 동안 300만 권 읽으려면 하루에 8.21권을 읽어야 된대요. 만화책은 가능해요. 만화책은 가능해요. 만화책. 예, 예. 네, 만화책은 가능한데 근데 이게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대단하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의아한데요. 네. 예, 근데 이번에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예. 그 책들 중에서 제목만? 아니요 한국어로만 된 책이 그것만 읽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몇 권 없을 수도 있거든.
에이. 그럼 그렇게 쓰면 안 되죠. 무슨 개들이야. 이거 모르는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그 트위터 이렇게 자주 보시잖아요. 네. 자주 보는데 조금 약간 좀 과장이 보태져 아, 있다는 게. 그래.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네.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건가? 아니, 근데 왜 휴가 때 꼭 책을 읽고 집필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보통 어떠냐면요. 예. 이번 올해 휴가에 대통령의 네. 독서 목록 해가지고 막 이게 화제가 올라가나? 되잖아요. 아. 근데 이제 보통 3권 정도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세 권 정도. 예, 예. 예전에 박근혜 의원님이 예. 열국지. 예, 예. 그쵸. 아.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 하면 되게 전문적이고 실용서적을 많이 읽는 네네. 걸로 유명한데 예. 이번 그게 휴가 때 아니었어. 열국지를 읽었다. 그래서 역시 박근혜는 뭐 그의 의중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막 그런 예. 있는데 원래 다 이 시장님이 되잖아요. 이렇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걸 이게 책이 너무 많이 가져왔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약간 좀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면 예. 약간 속보여요. 아, 그러니까 뭐 휴가 기간에도 자기 휴가 기간에도 재충전의 시간을 책과 함께 하면서 예. 더 나은 행복한 서울시를 위해서 뭔가 구상을 하겠다 뭐 이런 걸 의도를 다분히 예. 화장해서 보여주는 너무 불도 책들이 다 그렇죠. 여기 보면요, 이렇게 이런 책은요. 한 일주일도 못 읽어요. 이런 두꺼운 거. 예. 그래서 가히 네. 허경영 씨의 예, 예. 축지법을 능가하는 독서력이 음흠. 속독력이다. 음흠.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이거 올렸더니 허수 시장님 속독학원 차리라고. 자, 박원순 시장님. 예. 자, 그러세요. 그다음에 네. 그리고 또 대 기자님께서 아, 예. 뭐 앞서도 그러니까 올림픽 얘기를 좀 잠깐 했었는데 그분 얘기 너무 많이 하죠. 아, 우리 허재 대기자님께서 항상 대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표정이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 그죠. 어디 한겨레 한겨레 신문에 예. 계시는 한겨레 얘기를 신문사에 계시는 네. 허재현 허재현 기자님인데 이제 네. 허재현 그 대기자라고 부르죠. 예, 대기자라고 부르는데 항상 늘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표정에 언제 어떻게 쪽으로 예,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네. 뭐라고 남겼냐면 지금 뭐 올림픽이 한참 열기이기 때문에 그 초반에 그 대한민국하고 지금 북한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금메달 5개, 북한 4개, 무려 9개. 총 메달 개수는 15개. 남북 통일했으면 우리는 세계 3위네요. 맞죠?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예. 진짜 스포츠 잘하는 민족. 예, 뭐. 잘하죠. 뭐. 남북 통일 방해하는 사람 미워.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남북까지 통일해야 누가 하는데. 밉다는 걸까? 그러니까 남북까지 통일해야 하는데 누가 방해하기 때문에 남북과 통일되면 세계 3위. 아, 방해하기 때문에 밉다. 아니 뭐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거는 좀 이해할 수 그냥 있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근데 여기서. 이거를 그러니까 남북 뭔가 후자를 위해서 전자를 갖고 그렇지, 온 그렇지. 예. 좀 그런 느낌을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이게 지울 수가 없죠. 국민들이 이게 애국심이 가장 크게 발동될 때가 언제냐면 스포츠 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활용해. 네, 그런 애국심을 뭔가 착각하는 고취시키면서 게 우리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맞아 하다 갑자기 30% 확 빠지면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야. 진짜로.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누가 방해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렇죠. 어떤 사람? 예. 아니, 누가 그러니까 허재현 기자님은 남북 통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일단 자기 가슴 속에 있어. 설정이 돼 있어. 설정돼 있어. 있죠.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든 좀 어떻게 하고 싶어. 예. 그래서 미워. 미워. 하고 왜 미워? 그러니까 아, 이 역진이죠. 역진으로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다 보면은 근데 저 허재현 기자한테 진짜 묻고 싶은 게 누군지가. 그러니까, 누가 방해하냐고요. 김정은 얘기하는 거겠지. 아, 진짜 김정은? 남북 한겨레 통일 방해하는? 신문사니까. 미설주랑. 두 결에? 아 뭐야. 근데 예. 만약에 허재현 기자님이 남북 통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설정한 사람들이 예, 예. 흔히 진보 세력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보수 세력이라든지 그건 안 쳐. 미국, 일본 이렇게 말한다면 네. 정말 정말 우산이죠. 정말 남북, 우산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허재현 대기자님이 그동안에 이제 모든 행보를 종합적으로 봤을 그렇죠.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북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대치시키고, 악화시키고, MB 아웃, 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MB를 겨냥해서 MB가 남북관계 경색시켰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예. 진짜가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그렇죠. 필요하죠. 북한을 정상적으로 변화가 된 다음에 통일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감정적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기는 통일 되냐고. 제가 얼마 전에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라고 하는 그게 달라. 그러니까 다준다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네, 어, 거기가 뭐냐면 이름 참 잘 줘. 잘 줬죠. 그게 뭐냐면요 민주통합당의 그 이동학
이동학 알아, 씨가 알아. 청년 정치 하시는 분인데 네네네. 그분이 이끄는 연구소인데 제가 그 모임에 뭐 이렇게 좀 갔다 왔어요. 네. 꼽사리 좀 깨고 왔어요. 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 데인지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다준다 연구소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재밌었어요. 가서 이제 정말 진보적인 고민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거기 김병준 교수님, 국민대 김병준 교수님이 그 참여정부 때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거랑 사실 좀 비슷한 말을 하셨는데 그분 노무현 대통령 되게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진보 정치의 그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진보 정치의 그 모토는 뭐냐?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이다. 네, 이거래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 네. 이게 이제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말인데 진보 세력은 이 앞에 글자보다 뒤에 있는 거에만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보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네. 보수 세력들도 네. 이렇게 막 너무 조직에만 이렇게 좀 신경 쓰면 있는데 특히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구당권파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민혁당이 있었고 엄청나게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모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직적인 힘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국에는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모토를 실천하지 못하는. 예. 그게 우리가 이제 통합진보당 얘기만 했지만 새누리당 그 전에 한나라당도 개파 갈등이라는 게요 되게 재밌는 다 거예요. 있죠. 예.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이 뭐 어떤 이제 정책 이슈 화수를 던졌지만 사실 저는 그게 한편으로는 그것에 어떤 정책적 화두를 던진 세력과 그것을 또 맞받아치려는 또 안에 세력의 미묘한 싸움이 있어요. 그 대중들은 일반 시민들은 그걸 잘 이제 구분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예.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책은 의미가 없고 그 정책을 던진 파와 그것을 또 맞받아치려는 안에 또 조직 간의 갈등 그 안에서 우리 대중들은 놀아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지한 정책적 고민은 사실 별로 없죠. 없죠. 예. 지금 통합진보당 봐봐요. 지금 정책 없어요. 맞아요. 없잖아. 근데 저 이런 궁금- 분들이 아닌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진중호 교수가 그 뭐 강긴갑 감기가 막 감기가 강기갑 뭐 유시민 뭐 신상정 노회찬 뭐 책임을 지한다는 거 어떤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나오라고? 그럼 그 소리 글쎄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뭔 나오라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그것도 모르겠는데 있으라고? 근데 비판할 거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뭐 세워야 되니까 그런 네, 거. 뭐, 이 통합진보당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궁금하고 한데 그것도 네, 예. 만약에 이슈가 된다면 예. 또 한번 그렇죠. 앞으로 통합진보당 한번 사태에 대해서도 예. 그 말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벼운 것일 수도 있지만 네. 또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거기도 해요. 또 무한 책임이 예, 있는 게 무심코 말이죠. 던진 예. 말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을 대변한다고 예. 볼 수 있는데 저희 이 코너가 앞으로도 계속 재미있는 말들을 네네. 정치권이나 경제에서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말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네. 한 주간의 우리 사회를 한번 조망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